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자, 촉촉한 비처럼 이 촉촉한 또 댓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단련하겠습니다. 어제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13,000회가 넘어가면서 하루 지나도 많이 들으시는가 봅니다. 그죠? 전문이 주말에 축구로 땀 뿍 흘리시길요. 지난 주말 오후 저도 주말 오후 이틀 내내 운동하러 갈 생각에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했었습니다. 자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단련하겠습니다. 개마무사 대표 전문의 오늘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얼마 전 퇴직연금 DC 전환 관련 답변 주셨는데 오늘 모닝브리프까지 연결되어 재미있었어요. 매도 후 퇴직연금이니 좀 못 먹어도 괜찮다고 파셨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앞으로 오도령 따라 하신다는 게 저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전무님 동지가 생겨 든든하네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침 모닝브리프도 그렇고 우리 인턴분들은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에 그동안에는 최슬리 하면 박세익 전무 박세익 전무가 혼자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그동안에 동학개미에 스승하면서 그런 인물인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 보셨다면 보니까 박세익 전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최슬리 팀원들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IQ 2만이 넘는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IQ 140 넘으면 멘사 클럽에도 가입할 수가 있고 대단하다고 생각되지만 뉴턴의 IQ가 아마 한 210 정도 됐겠죠. 예,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봐야 주식시장 IQ 2만에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 명의 천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걸 저는 일찌감치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잘 발휘가 되고 각자의 능력들이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슬리라는 팀 최슬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최근에는 오도령이 그랬죠. 한 5년 됐다고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지가 5년밖에 안 됐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아침 모닝브리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시장을 되돌아보고 여기에 소개할 만한 오늘 리포트는 어떤 좋은 리포트가 있나 그거 매일같이 보고 그렇게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하루의 일봉의 색깔을 맞추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저희 팀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스타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최밀턴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죠? 보면서 요즘 장에는 누가 잘하고 어떤 섹터는 또 저 사람이 잘하고 각자의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 최밀턴 분들의 각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눈치껏 요즘 2025년 주식시장은 오도령이 이 문제를 잘 푸네. 그러면 잘 푸는 사람 얘기 듣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요즘은 문지호 장이구나. 요즘은 오우석 장이구나. 요즘은 박승구 장이구나. 왕설령 장이구나. 그런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픈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다 함께 우리 채밀턴 분들하고도의 하나의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침 모닝브리프 댓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 정보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각자의 그 전문 영역에서 이거는 요즘 이렇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 채슬리 TV에서 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는 그런 투자 플랫폼이 이제는 모양이 갖춰지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정리한 주식들이 매일 오르는 것을 보면서 껄무새,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그죠? 반복하는 껄무새의 아쉬움을 느끼다가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와 전무님의 마음 치료에 안정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댓글 씁니다. 7월 25일 남편과 함께 방문하여 이림하고 마음 편히 방송 들으면서 채슬리 포트폴리오 일부만 조금씩 투자하며 메워가고 있습니다. 이림하지 않은 미국 주식 궁금해서 문자로 질문 드렸더니 최성무님 전화 주셔서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채슬리 방문하여 전무님 뵙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하고 전무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무님 뵙고 제일 먼저 든 생각, 눈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옛날에는 눈이 초롱초롱했었는데 요즘은 보면 눈 주변에 이 피곤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경을 쓰고 이 피곤기를 눈치 못 채시게 하려고 안경을 쓰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경 안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안경 쓰는 게 나은데요 이러더라고요. 이 작가분들한테 예전에 박세이커 식사합시다 찍을 때 안경 쓴 거랑 안 쓴 거랑 어느 게 낫냐고 했더니 안경 쓰시는 게 낫는데요 그런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젠슨 황 형님 있잖아요. 젠슨 형님 저번에 사진에 그 땡그란 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나이에 어떻게 눈이 14살 소년의 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 나이에 눈이 저럴 수가 있는가. 좀 감탄을 하긴 했었는데 피곤하기로 따지면 우리 젠슨 형님도 일 엄청 열심히 하실 건데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밀턴에 합류하면서 투자 외에 개인적으로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던 부분 중 하나가 박 전무님의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 부분임을 이제서야 밝힙니다. 아이고 우리 쉘님이시잖아요. 쉘님도 그 댓글 남기시는 거 보면 느끼거든요. 굉장한 엘리트 분이시다라는 거 제가 느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저께 여의도에서 한창 잘 나가던 회사가 최근에 이제 많이 꺾이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의 경영진 중에 한 분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얘기. 사람들은 리더십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리더십 하면 카리스마. 리더십 하면 카리스마로 보통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실제 리더십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리더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신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리더십이 권위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보통은 이렇게 리더십을 잘못 이해하고 하다 보면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반감만 뭐 잔뜩 생겨가지고 그 조직이 깨지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십은 희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고. 아무리 좋은 우량주를 사고 마젤란 펀드 같은 대박 펀드에 가입해도 주식의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워런 버핏에게 돈을 맡겨도 돈을 못 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변동성을 이해하고 위험 관리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말씀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해서 늘 몇 배 가는 우량주를 발견하고도 2년 전 조선주 레버리지로 몰빵했었지만 변동성에 매도했고 레버리지 써서 변동성을 이기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광교산 I80님도 벌써 중고수 레벨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저는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글을 많이 올리십니다. 운이라 하시니까 생각해보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 일이 일주일 이상 없어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주식 얘기하는 것을 듣고 주식을 시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해였네요. 코로나 전에 일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일이 없어서 우연히 유튜브 보시면서 주식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제 아들 태윤이 그렇죠. 태윤이죠. 제가 어제 김태유? 김태유는 그 서울대 그 김태유 교수님 그죠? 패권전제 헷갈렸는데 태윤이었네요. 태윤이. 지금 수능을 50여일 남겨놓고도 잠은 저보다 더 많이 자고 있는데 축구 물어보고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문고 아니면 일요일날 양재근린공원 오후 5시쯤 제가 갈 겁니다. 틈만 나면 채슬리 방송 봅니다. 집 팔아서 주식하는 아들 때문에 주식 시작해서 삼성전자 4년 기다려 드디어 수익 났습니다. 전문의 말씀 계속 믿고 있었더니 드디어 빛을 봅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버티신 나인게임 세상님이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요즘 기분이 붕붕이네요. 다음 주에 저희 가족 모두 1임으로 계약하러 갑니다. 편안히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보렵니다. 미국에 주재원으로 있는 아들도 가입하고 싶다 하는데요. 아드님이 또 미국에 주재원으로 계시군요. 다음 주에 오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시계루 할아버지처럼 나침반이 되어주세요. 대표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극한 직업 같습니다. 주식 극한 직업이에요. 되게 편안하게 월가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월가의 멋쟁이들. 그런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도 그 주식 관련 영화 보면 미국도 비참한 사람들 많습니다. 성과 안 좋으면 바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 졸이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펀드 매니저의 수명, 라이프타임 생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7년이나 짧다고 그럽니다. 그죠? 주식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근데 내 개인 돈으로 하는데도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저처럼 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펀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펀드에 돈을 넣어서 그 펀드 하나만 관리하다 보니까 고객하고 접점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일임 고객 한 분 한 분 제가 다 직접 만나 뵙고 어차피 평생 보는 분들이다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식사도 하고 찾아오시면 또 제 방에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런데 다 성격이 좀 다르시고 주식에 좀 안 맞는 성격 있는 분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소득이나 저축과 예금에 익숙해 있던 분들이 주식의 변동성에 올라가면 왜 지금 올라가는 거 왜 안 샀나, 떨어지면 왜 저거 떨어질 때 미리 안 팔았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마음 졸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에 다 신경 쓰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심해지긴 한데, 그래서 이 남의 돈을 관리하는 것도 보면 극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원래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나마 어떤 사람이든 좋아합니다. 근데 악당들은 요즘은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합니다. 전무님 증시계의 몸도계이시네요. 항상 몸 조심하세요. 어감이 조금 이상하네요. 하셨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하니까 너 몸 조심해. 내가 네 얘기 듣고 주식하다가 요즘 안 좋아. 이런 뜻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방송입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말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기 30분 전에 지나왔습니다. 행운이라 생각보다 어린 학생들 새벽 출근길에 날벼락 맞은 이들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성수대교 15분 전쯤 지나가셨을 거예요. 하여튼 30분 이내에. 그래서 제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졌다는 거 보고 아버지가 거기 지나가셨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뉴스 보면서 실시간 생방송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시는 그 연습장에도 전화도 해봤더니 혹시 이런 분 계시냐고 좀 방송 좀 해봐라. 거기도 응답도 없으시고. 그래서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도 먹먹하고 나중에 그 출근도 못 하고요. 그때 출근도 못 하고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8시 반인가 9시인가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그때는 막 울음이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하여튼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 참 우리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거죠. 참 부끄러운 그런 민낯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죠? 그 어린 학생들이 그 성수대교 지나서 무학여고 있거든요. 그 무학여고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희생됐었죠. 오늘 일임 계약하고 전문의 뵀는데 처음에는 방송에서 보던 스타를 만나구나 했는데 계엄 때와 지난 4월 7일 주식 100% 투입 말씀 드렸을 때는 초절정 고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강한 긍정에 포스가 좋았고 시장 전망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약하러 오신 분들 먼 곳에서 전문의 믿고 계약하러 왔더라고요. 저도 멀어서 서울 잘 안 가는데 낮에는 전문의 뵙고 저녁에는 오랜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서 정말 기분 좋게 리프레시하고 서울 다녀갑니다. 수원의 론이라고 오른쪽 두 번째 앉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날 수원에서 오신 이 론 분이 제일 가까운 거리였어요.
네, 그 맞은편에 앉으셨던 분은 저는 인도에서 왔는데요. 인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앉아 제 옆에 양산에서 오셨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우리 하재민님 저 멀리 하재민님 오셨나요? 했더니 어찌나 반갑던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김해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김해면 김해공항에서 여기 김포공항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오면 그렇게 교통적 지리가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김해에서 멀려오고 그 옆에는 부산, 대구. 그래서 수원에서 오신 분이 제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포모를 이겨내는데 전문의 말씀이 제일 좋네요. 네, 결과도 좋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그죠? 상반기 벌었다고 문 걸어 잠그고 수비 모드로 전환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자문사도 이번 8, 9월에 상반기만큼 수익 더 올렸어요. 좋습니다. 네, 그 자문사나 운용사나 투자자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큰 수익 내고 또 8, 9월 달에 또 다른 걸로 또 돈 벌고 지금 올라가는 걸로도 또 돈 벌고 또 그 다음에 종목장 그런 거에도 또 다 돈 벌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에 소외계층, 소외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던 분들 얼마나 최근에 방금 댓글에도 있었지만 8만전자 회복했고 그죠? 그 인내의 시간 조방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좋게 봤다. 조방원 피부며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속설했을 겁니까 그죠? 네, 그런 분들이 인내하고 계신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이번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올라가는 거 다 쫓아가면서 다 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8, 9월 달에 다른 자문사, 운용사 돈 번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전략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직원들 보고 전반은 6대 0으로 이겼는데 후반전에 9대 0, 12대 0 이렇게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 태풍이 온다고 보고 준비를 했는데 태풍이 아니었으면 너무 다행 아닙니까? 그죠? 너무 다행입니다. 태풍에 대비한 여러 가지 막 나가가지고 막 뭐 설치하고 실컷 해놨더니 태풍 안 왔어요. 에이 너 헛수고했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항상 뭔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대비를 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가 선진국은 1%의 확률에도 대비를 하는 게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소잃고 외양간 치우는 식으로 늘 뒷북지는 그런 위험관리가 후진국에 있다고요. 긴 방송에 환멸을 느낀다니요. 환멸이 아니라 환희를 느낍니다. 저도 외국 살아서 보통 조깅하며 전문의 방송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올라오자마자 듣는 건 처음이네요. 스트레스가 많은 날일수록 위로가 됩니다. 누가 펀드, ETF 등 실물 자산인 회사를 산다고 생각하면 가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회사를 산다. 가격은 어차피 수급에 왔다리 갔다리. 자, 수익률 질문에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마음 씀씀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랩 상품 해지하고 다시 대기 중인데 근로소득과 노동소득은 제 느낌에 국어와 물리학 같습니다. 저는 5년 넘게 전문인 팔로우하니 무슨 이야기인 줄 너무 공감이 가는데 결국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것도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채슬리에서 운용을 잘해도 시장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으니 맡기신 분의 현명함이 거꾸로 수익률과 직결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저도 하루 일과 마치고 이 시간에야 듣습니다 하셨거든요. 밤 11시에 하루 일과 마치고 이렇게 들으시는군요. 전문인 저도 9월 들어와서 모두 주식을 정리했는데 처음으로 주식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동안 잘못된 습관도 바로잡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처럼 나에 꼭 맞는 기회를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요. 기회는 이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온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내가 못 잡은 것이 문제지요. 하셨습니다. 고수 다 되셨네요. 고수 다 되셨습니다. 여행계획 짠다고 들떠서 주식에 손을 놓았다가 다시 공부하려니 시작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에 꽂히면 정신없이 빠져들어서 정신적 피로도가 심한가 봅니다. 여행계획도 다 세웠으니 다시 열공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대출금리와 금액을 알아보려고 은행도 다녀왔는데 DSR 규제로 대출액이 생각보다 작을 것 같아 번거롭기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에 전문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일단 대출은 접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땅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하시는 거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그럴 때 배팅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의 코스피 연봉 켜두고 보면 40% 이상 오른 다음 해에 봉이 양봉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조방원이 시총이 여기가 상상하는 라인 그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 가서 증권 계좌 만들고 입금했습니다. 10년 후 목돈 만질 생각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네, 10년. 네, 그냥 10년 한번 주식 사서 그냥 10년 놔두면 정말 구조적 성장주 아니면 올랐다가 또 자빠지고 올랐다가 자빠지고 그럴 건데 저희가 어쨌든 위험 관리하면서 아닐 때다 싶을 때는 위험이다 싶을 때는 주식 비중도 줄이고 또 질러야 될 때 늘리고 그러면서 이 10년을 연 평균 15% 목표로 그죠? 그러면 3억이 정확하게 12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긴 안목으로 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혀 길다고 환멸 느끼지 않습니다. 하셨고요. 머그컵을 부적처럼 구매하고 싶은데 부탁합니다. 네, 지금 머그컵 제작 들어갈 겁니다. 곧. 지금 컵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 고기 프린팅하는 거, 그거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근로소득으로 만드는 종잣돈도 너무 소중하고 투자 영역에서 멘탈 갈아가며 수익의 영역에 서 계시는 분들의 수익도 소중하죠. 다만 해볼수록 투자로 큰 성과를 낸다는 게 진짜 일반인이 감당 못할 정도로 시장에 당금질 당한 분들의 자리라는 것도 이해하고 출발하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누가 투자 물으면 좀 알려주다 괜찮은 회사들 전문가 추천해 주게 되죠. 하셨습니다. 당금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시장에 엄청 당금질 당하죠. 그렇게 해야 쇼츠 보다 보면 인천 월미도에 거기 디스코 팡팡인가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거기 DJ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뭐 엄청 재밌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 디스코 팡팡을 보면 사람들이 그 들썩날썩하는 그 변동성에 완전히 다 뭐 바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그 중간에서 서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걸어 다닙니다. 그죠? 막 이렇게 막 들썩날썩 하면서 이게 뺑뺑뺑 도는데 아주 편안하게 뭐 이어폰 꽂고도 그냥 그게 바로 이 주식 투자도 변동성에 모두가 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담금질 당하고 익숙해지고 거기에 수련을 하면 그 디스코 팡팡 거기 종사자처럼 이 변동성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손자에게 대학 입학 선물로 주식으로 1천만 원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까요? 주식창에서 증여로 하나요? 선물 주기로 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네, 대학 입학 선물로 주식으로 그냥 1,000만 원을 주시고 보통 우리가 월 경조사비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에 현금을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월 한 300~400씩 이렇게 인출한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외손자가 나이가 어린데 어차피 뭐 2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그 비과세니까요. 1,000만 원을 주고 저는 저희 아이들 중학생 때였는가 그냥 우리나라 대표 1등 기업들 있잖아요. 그냥 1등 기업들 쭉 사주고 애들이 알만한 회사 JYP 그다음에 뭐 YG엔테 SM 뭐 이런 주식들도 한 주씩 사주고요. 뭐 롯데도 우리나라 그 내수에 있어서 1등이니까 뭐 롯데지주, 롯데칠성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렇게 한 대씩 쭉 사나 보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이제 계좌를 보고 어떤 주식은 마이너스 50 나 있고 어떤 주식은 또 큰 폭으로 올라 있고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저는 그냥 교육용으로 이렇게 네가 중학생 때 사준 주식이 지금 6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다. 그냥 그 설명하는 용으로 해줬는데 1등 그 산업 분야의 1등을 사다 보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이 그래도 플러스는 나 있습니다. 플러스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예전에 1,000만 원 해서 딱 이 한 종목 내가 딱 사줬는데 봐봐 지금 10년 지났는데 이거 10배 났지. 예, 그렇게 좀 자랑하고 싶으시면 구조적 성장주에서 하나 한 2개 정도 찍어 가지고 사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흐름을 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또 대댓글에는 다 틀렸는데 무슨 흐름을 알아. 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가입했는데 벌써 회비 따따블 벌었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번에 9월에는 약간 조심하세요라는 얘기만 안 했었으면 더 많이 버셨을 건데 그죠? 이적료 1조 원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인재를 넘기려면요. 그죠? 우리 성구 매니저 데려가려면 그래 1조 줘라. 이적료 1조 줘라.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대표님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곧 랩 가입하려 준비 중에 있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대표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들어야 차분해질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대 기아 관세 문제로 이런 변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표님의 긍정의 말씀 들려주세요. 하셨군요. 네. 현대 기아 자동차가 한 3년 전에 되게 안 좋을 때 제가 그랬죠.
근데 정의선 회장님을 보면 약간 그래도 정주영 회장님의 이 재벌 2세, 3세, 4세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할아버지가 정말 바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때의 그런 모습을 아들은 보잖아요. 그래서 그 DNA가 아들까지는 오고 손자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손자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보통 4세, 5세 가면 이미 금수저가 돼버려 가지고 과연 그 DNA가 발휘가 될까 우리 그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의선 회장님을 보면 그 옛날에 그 현대 정신이 으로 이리 우직하게 뭔가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정주영 회장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인수하고 현대 UAM도 하고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도 그리고 수소 전기차 등등 그리고 전기차도 굉장히 빨리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3등 됐잖아요. 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기아의 최고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 정의선 회장님과 그 옛날의 그 현대 문화를 아직까지 갖고 우직하게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가장 이 선봉에 섰던 그 현대 정신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PER도 되게 낮잖아요. 그 PER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면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시스템은 삼성전자 핸드폰, LG전자 핸드폰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드는데 그 안에서 서비스 매출이 나는 애플의 iOS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통해 가지고 따박따박 현금 서비스 매출 챙기는 거는 미국 기업이 하죠. 그런 모양새에 대한 자동차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나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아주 낮은 PER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따박따박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그 배당이 좋지 않습니까? 배당이 좋기 때문에 배당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시려면 현대차 EUV 같은 걸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고 현대차 EUV는 잘 빠지지도 않아요. 보면. 그래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을 받고 계시다가 또 뭔가 현대가 센세이셔널하게 뭔가를 딱 보여주면 또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약간 고배당주 개념으로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장주 올라가는 거랑 막 비교하면 안 되죠. 나는 성장주를 투자한 게 아닌데, 그죠?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왜 마음이 오락가락 하냐면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성장주 투자인지 배당주 투자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보통 나는 고배당 주식을 투자해 놓고 고성장주 올라가는 걸 쳐다보면서 막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느덧 시간이 40분이 됐습니다. 체슬리 AI에 관한 문의가 왔네요. 외국인 옵션 만기 손익을 보면 10월 만기를 목표로 하고 지금은 아직 9월 18일밖에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행사가 475가 손익분기점인데 그게 지금 가격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수가 3461인데 체슬리 AI 외국인 옵션 만기 손익 지수 환산표에서 475는 지수 환산으로 3526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체슬리 AI에서 제가 답변을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는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미 저걸 구축을 해놨겠는데요.
그 추석 영업일이 그 휴일을 감안을 안 하면 보통은 한 만기 한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포지션 구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영업일 수가 짧겠군요. 지금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5일 그리고 다다음 주 29, 30, 1, 2 9일 남았고요. 그 다음에 10일 그죠? 쭉 휴일이다가 10월 10일 잠깐만요. 이게 두 번째 목요일인데 두 번째 목요일이 9일이거든요. 두 번째 목요일이 9일이고 첫 번째 목요일이 2일인데 모두 휴일인 게 2일은 휴일이 아닌데 9일이 휴일이면 이게 그 다음 주 16일이 만기가 되는지 2일이 만기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영업일수가 엄청 짧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미 옵션 포지션 구축이 들어갔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도 올려놓고 화요일 올려놓고 투자 일기에도 웬만하면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의 비법, 혼종에 있다. 시대 정신으로 봤을 때 한국이 최근 가장 핫한 국가다. 마크 톰슨 CNN CEO는 한국의 창의성과 개방성이 빚어낸 K컬처의 성과가 놀랍다고 극찬했고요. 세계 미디어 혁신의 상징으로 꼽히는 톰슨 CEO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그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담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세계적 열풍을 불러온 K-POP 데몬 헌터스와 영화계 거장 봉준호 감독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창의성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톰슨 CEO가 언급한 캐리언의 매기강 감독과 봉 감독을 비롯한 K컬처 대표 주자들은 혼돈의 시대, 경계를 넘는 혼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와 장르, 기술을 넘나든 이 혼종, 하이브리드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봉 감독은 톰슨 CEO와 경계를 파괴하고 세계의 구축법을 토대로 대담을 했고요. 또 K-팝의 설계자로 통하는 이수만 프로듀서와 그룹 아이들의 리더인 전소연은 하이브리드 시대 K-팝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전했습니다. 영화 좀비 딸 제작자인 권미경 스튜디오 N 대표와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을 만든 윤현준 대표는 주류와 거리가 있던 웹툰 음식 예능이 국경을 넘어 해외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과정을 소개했고요. 쇼폼 드라마 플랫폼인 중국 드라마박스의 천루이친 CEO는 한국 쇼폼 드라마의 가능성을 또 다뤘다고 하네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이들 참석자에 대해서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통질서와 기술을 포용하고 장르와 경계를 넘나드는 혼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대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뉴스의 미래의 뉴스, 지정 생존자의 요건을 주제로 저널리즘의 성장 전략을 다뤘던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 홍 부회장과 톰슨 CEO의 대담으로 시작을 했군요. 홍정도 회장은 부회장이군요. 부회장은 2016년 구글 AI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의 충격을 예로 들면서 AI가 바둑을 넘어 언론과 창작 분야 전반을 침범하고 있다고 우려했는데
마크 톰슨 CEO는 인간보다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더는 인간이 지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없어진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자연스레 나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저널리스트들이 지능으로 경쟁하는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인간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전달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 그는 산불 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그 경험을 시청자에게 전달한다면서 AI가 기능적으로 뛰어나지만 이런 인간의 경험을 재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요. 톰슨 CEO는 최근 별세한 미 할리우드의 배우 로버트 레드퍼드를 거론하면서 그의 양력을 조사하는 건 AI가 잘하겠지만 그와 함께 일할 때 어땠는지, 영화계에서 이름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는 결국 사람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보회장도 기술은 AI가 대체하지만 현장에서 감정과 열정을 나누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건 인간 저널리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AI와 차별화하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구축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까 젠슨왕 얘기했었는데 그죠? 딱 사진이 나왔네요.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 미 반도체 국가대표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7조 원을 투자합니다. 50억 달러니까 7조 정도 되고요. 인텔이 엔비디아 AI 가속기 맞춤형으로 CPU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독자 기술도 공유하기로 했고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매 중단을 지시하고 알리바바, 화웨이가 각각 엔비디아에 맞먹는 AI 칩 개발을 주장하고 나선 시점에 미국 반도체 국가대표끼리 결합하는 모양새인데, 지난달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미국 정부의 인텔 회생 작전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고요. 매입가는 주당 23.28달러로서 지분 약 한 4%를 갖게 됩니다. 양사는 협력 계획도 밝혔는데, 인텔은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기술인 NVLink를 사용해서 엔비디아의 GPU 기반 AI 인프라에 들어갈 맞춤형 CPU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엔비디아의 PC용 칩 시스템도 설계를 합니다. NVLink는 GPU와 CPU를 초고속 고대역으로 연결하는 엔비디아의 독자 기술인데, 72개의 GPU를 연결한 엔비디아 슈퍼컴퓨터 NVL72가 하나의 CPU처럼 빠르게 작동하는 것도 NVLink 기술 덕분이라고 하네요. AMD, 구글, 브로드컴 등이 NVLink에 맞설 대한 기술을 공동 개발해 왔는데, 엔비디아가 인텔에게만 NVLink를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GPU 최강자 엔비디아와 CPU 최강자 인텔의 결합입니다.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의 AI 가속 컴퓨팅과 인텔의 CPU 및 방대한 x86 생태계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역사적인 협력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두 플랫폼을 융합하는 것으로 양사는 함께 생태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컴퓨팅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따지면 차범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만남,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운동이야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인텔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뭐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절대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저희 클라이언트 미팅할 때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 기업에 흡수합병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저 인텔을 합병을 할 만한 그런 공룡이 누가 있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든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했을 때는 시너지가 좀 나기 힘들잖아요. 그 결국은 이 인텔의 기술적인 뒤처짐을 그걸 갖다가 누군가 대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뭐 가장 적합한 회사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정부의 설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심재훈의 마켓나우 글로벌 담배 전쟁 한국 전선이 위험하다인데 533년 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가져온 담뱃잎이 지구를 지배했다. 이제 담배 제국이 흔들린다. 지난 8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1,000억 원 규모의 파기 환송심에서 국세청이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승소했고요. 국가의 과세 주권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인데 이는 또한 전 세계에서 지금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담배 전쟁의 한 국면입니다. 담배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고전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JTI는 캐나다 정부와 237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고요.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정부의 보건 의료비 손실과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포함한 금액인데 2023년 BAT에 네덜란드 정부가 1억 700만 유로, 한 1,700억, 그리고 미국 정부가 5억 800만 달러, 한 7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각국 정부의 담배산업 규제와 조세 강화에 따라 글로벌 담배 회사들의 전통 관련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기재부의 담배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관련 판매량은 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했군요. 24년 판매량은 28억 7천만 갑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줄었습니다. 28억 7천만 갑이라고요? 한 해? 아니 우리가 5천만 인구에서 5, 6, 30 한 명당 6갑을 피는데 1년에 그런데 뭐 아이들 그리고 담배 안 피는 분들 최근에 담배 안 피는 한 몇 명 될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13명 중에 2명 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뭐 20%라고 잡고 그러면 1,000만 명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담배를 피는데 28억 값 와 1년에 28 그러면 말이 된다 그죠? 이틀에 한 갑 정도 피는 거니까 담배 제국의 사활을 건 반격이 시작됐고요. 16세기부터 축적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이들은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전면 이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2030년까지 관련 생산을 전량 전자담배로 바꾸겠다고 선언했고요. BAT의 목표는 2035년까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전반 전자담배로 달성하는 건데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인가? 2005년 WTO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체계는 여전히 미완성이고요.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글로벌 담배 산업의 이른바 기술 혁신과 사업 전환을 우려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규제의 허점은 담배 기업들이 규제 차익, regulation arbitrage를 노릴 기회가 있는데 규제 차익이란 것은 국가마다 다른 규제 환경을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인데 엄격한 규제를 피해서 느슨한 규제 지역으로 사업을 이동시키거나 규제 공백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담배 기업들은 이 전략의 달인인데 선진국에서 담배 광고가 금지되자 개발도상국을 공략했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전자담배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의 전자담배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골드러시나 다름이 없었고요. 대한민국이 규제 차익에 각축장이 되지 않으려면 사법, 입법, 행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명 외국 변호사 시군요. 자, 조은경 교수님 또 칼럼입니다. 오라클과 클라우드 생태계 변화. 자, 지난 1월 백악관에서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행사가 있었고 3개 기업이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 오픈 AI는 AI 모델 운영과 실행을, 소프트뱅크는 돈줄 역할을 자임했고요. 오라클은 클라우드와 인프라 제공을 담당했습니다. 엔비디아 대신에 왜 오라클이 참여했을까? 엔비디아는 AI 칩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서 신선한 맛이 없을 수도 있었다. 오라클은 인프라, 정치 투자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할 기업으로 선택이 되었고, 오라클은 소프트뱅크, 오픈 AI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시너지 확보도 용이했다.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 앨리슨은 트럼프 재선 캠페인 기부 모임을 자신의 저택에서 주최할 만큼 노골적으로 친분을 과시한 인물이다. 아, 그렇군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리는 앨런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 피터 틸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트럼프의 일관된 지지자로 필요할 때 접근하고 불리하면 선을 긋는 앨런 머스크와는 다르다. 이제 앨리슨이 머스크와 세계 부자 1, 2위를 자리를 다투게 되었다. 오픈 AI가 오라클로부터 향후 5년간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맺었고요. 덕분에 주가가 지난 10일 무려 41% 상승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양사의 계약은 스타게이트라 불리는 오픈 AI의 인프라 확장 계획의 일부이고, 오라클과 오픈 AI의 협력은 클라우드 생태계 판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특정 플랫폼 의존 리스크를 고려해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I 모델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 플러스 인프라 패키지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오라클의 실적으로 AI 거품론이 잠잠해졌고, 정부가 R&D, 에너지 믹스형 전력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정책 규제 완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오라클이 이렇게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는지 몰랐네요. 자, 주 4, 5일째 가자. 개미들 우르르. 주가 30% 폭등. 이게 뭔 주식인가 봤더니 소프트웨어와 로봇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의 주 4.5일째 도입 추진 및 노란 봉투법 시행 등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정보보안 전문기업 소프트캠프가 상한까지 급등을 했고, 휴네시온, 더존비전 강세를 보였고, 휴네시온은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고, 더존비전은 회계 세무 소프트웨어와 ERP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죠.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역량으로 풀이된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업무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원격 하이브리드 근무 인프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원격 지원 및 원격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인 R스포트도 2.5% 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간 로봇 주인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올랐고, 산업용 로봇 배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역량이고요. 주 4.5일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꼽히는데,
지난 17일 법제처는 123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네. 참 보면 어제 제가 자본가, 노동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국부론의 이 생산은 노동, 자본, 토지라고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생산을 매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매출은 결국 어떻게 일어나느냐. 투입되는 노동 시간 거기다가 자본이 들어가서 뭐 원자재 사오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죠. 자본에다가 그 다음에 토지 뭐 공장이든 어디든 토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간단하게 매출에 차지하는 우리가 이익을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이 되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인건비, 판관비 뭐 이런 걸 빼서 영업에 필요한 거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까지 쭉 다 빼면 그게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질수록 주가가 그 기업이 그 산업 내에서 경쟁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노동 인건비 부분을 갖다가 그 중대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노동법을 강화시키다든지 했을 때 결국은 이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몫이 원자재비에서 인건비에서 마지막 세금 그리고 그 전에 은행한테 돈 빌리면 이자 다 내고 나서 마지막에 남는 이익이 이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익이고요. 그걸 우리가 뭐 지배주주 순이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잖아요. 강제적으로 강화하면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식당에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저 인건비가 높아지는 거랑 생각을 해서 1년에 인건비 1,800, 200만 원에 12개월이니까 뭐 이래저래 한 3천, 2명 서면 6천. 내가 이 6천을 쓰는 게 맞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키오스크 단말기 설치해 가지고 단말기 설치하는데 3천이래. 4천 아니면 6천. 근데 이 설치는 6천으로 1년이면 끝나는 거고 사람을 쓰는 거는 계속 써야 되고 계속 최저임금 올라가면 이게 내년에는 7천이 되고 내후년에는 8천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 노동자를 자르게 만드는 거기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 부분에서 딜레마가 딱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법들도 보면 거기 경제는 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로봇을 많이 쓰지 않겠냐 하면서 또 주식시장은 로봇 관련주가 막 또 올라왔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허지원의 마음상담소 덜 착한 마음으로. 이 허지원 교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22여 년 전 3년 내내 모 대학병원에서 자살 기도자가 응급실로 내원하거나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며 그 즉시 뛰어가 임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시간 넘도록 자살 이유에 대해서 면담을 하다가 환자분은 왜 죽으려 하세요? 참고 참다가 말을 건네며 예외 없이 돌아오는 답은 그러게요 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답에 매번 그렇게 화가 나 늘 방으로 돌아와 화를 삭혀야 했습니다. 그점 언젠가 자살의 위험 요인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직후 관련 부처와 통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안건을 어찌어찌 처리한 이후 담당 직원분은 목소리를 낮추어
이건 정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보세요? 어째서인지 그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았던 그 순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일말의 숙고도 조금의 지체도 없이 드렸던 답도 또렷합니다. 뭐죠? 착해서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보세요에 대한 대답에서 바로 착해서요라고 합니다.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순간의 제 답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답은 맞는 답이었을까? 내내 곱씹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과값은 같았습니다. 네, 대체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착해서 자살합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그게 옳다고 믿어 자살합니다. 혼자 생각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살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미치지 못해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짐이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자살합니다. 사회가 부과하는 완벽함에 다다르려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사회의 비현실적인 기대에 기꺼이 부응하려 강박적 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마는 사회 부과 완벽주의는 자신만의 고유한 기준을 세우고 다다르려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는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 위탁합니다. 사회부가 완벽주의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자살의 증가 추세와 맞물리는 패턴입니다. 1989년, 2017년, 89년부터 2017년에 데이터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및 초기 성인기에서 사회부가 완벽주의가 30년 사이에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완벽주의 유형은 우울, 불안, 거식, 폭식, 강박,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인터넷 사용 문제, 자해,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 역시 같은 맥락이었고요. 자살하는 의도는 없이 반복적인 자해를 하는 분들은 단순히 정서 조절력이 약하다 할 수 없는 오히려 참고 또 참아내는 분들이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감정적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를 해치는 분들.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참고 노력하라는 사회의 유독한 메시지가 사회부가 완벽주의의 주된 원인입니다. 성취는 이래야 하고, 외모는 이래야 하고, 수입과 사는 곳은 이래야 하고, 심지어 성격은 이래야 하고, 이전 세대 같았으면 첫 줄만 읽고는 배째라며 찍고도 남았을 비현실적인 기준표를 요새는 마음에 깊이 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한 심리 치료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문제 해결 기계로 보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찾아내어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이들을 실망시킨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이 민폐이고 문제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선한 분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세요. 영화 트루먼 쇼에서처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사회가 억지스레 만든 세트장인 것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어 생경하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말아요. 그런 기준을 부과하려 드는 사람들의 세상에 엉뚱하게 서 있지 마세요. 그 세트장에서는 스스로가 가장 자랑스러운 혹은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본인들이 주인공하게 두세요. 나에게 실망하도록 두세요. 어차피 나를 위한 세트장도 나를 위한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만 참아내고 배짱을 한 번쯤 부려 세트장을 부숴보면 그 기준은 얼마나 얄팍했으며 내 문제의 원천이 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더 넓은 시야에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사회나 타인의 기준에서는 때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세상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문제였던 적이 없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는 그 세계를 떠나 그냥 고요한 나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어딜 감히 어림없지 하며 조금은 덜 착한 마음을 품고. 그러고 보면 내가 화가 난다고, 그죠? 그러면서 무차별하게 그런 범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보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내가 죽이겠다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나를 이렇게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분들은 허지용 교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착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나는 못 미쳐서, 예, 그러면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기준, 그 틀을 깨버려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유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보면 유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사회적인 눈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풍토가 갈수록 좀 심해지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DNA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 호랑이하고 사자는 군집을 지어서 살지만 호랑이는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디 한의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의원? 아니, 철학관에서 사주를 풀어주는데 제 사주에 인자, 호랑이 인자가 2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뭐 제가 대학생 때인가 뭐 그때쯤이었는데 외로운 상이라는 거죠. 호랑이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걸 보면서 호랑이하고 사자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군집에서 사는 그런 DNA가 한 900만 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이 유행하면 뭐 아이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 돼. 얼죽아 하면 나도 얼죽아 먹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서 막 살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 맞춰서 살다 보면 거기서 창출되는 가치라는 게 없잖아요. 가치라는 게 없어집니다. 사실 오늘 점심 때 어떤 우리 업계에 제가 유튜브에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유튜브 내용 듣고 이 사람 고수인데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인데 유튜브 요즘 거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왜 찾아왔을까? 이분은 고수입니다. 지금도 이 큰 증권사에 임원을 하고 계시는데 저를 왜 찾아왔을까? 제가 좀 밥 먹는 내내 궁금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문인 뭐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질문에서 섬뜩 최근에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한 13kg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스텐트를 해서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남부를 그런 직장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지적인 수준도 엄청난 지적인 수준이고요. 제가 딱 그분 유튜브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대답은 그래요. 왜 나이 50에 갑자기 내가 5년 전에 동안게임의 스승이 돼가지고 이래저래 과거에 뭐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얘기가 쭉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이건가 보다. 그래서 이 웜의 신박도 보여줬어요. 이 매일같이 지금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 정말 내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20, 30대까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나의 그 영역에서 나의 일터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40대, 50대에 열심히 써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남은 여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렇게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 자유까지 어느 정도의 가정까지 이루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진 실력과 주어진 신이 주신 그 탤런트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value add 되는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하는데 어쨌든 그 갑자기 동학개미의 스승이 왜 됐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내린 결론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를 엄청난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셨는데도 자살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 자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왜 그분은 마음이 허했을까? 다 이뤘는데 개인적으로도 학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에서의 성공으로나 모든 걸 다 갖추셨는데 그분은 왜 자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살아남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계속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줄어들다 보면 계속 마음이 뭔가 허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의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값지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김수환 추경님이나 법정스님이 아주 거대한 부자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가지시고 경제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엄청난 존경을 받고 그분들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영생을 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덜 착한 마음으로 살 때 저는 계속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